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경우 초고령 사회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23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구 구성이 바뀌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을 비롯해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사회적 논의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2025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할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순둘 이하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시민분들은 초고령 사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가족 세대가 많아진다든지 자녀가 많이 적어지고 실제 주변에서도 자녀들하고 이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시스템적으로 실버타운이나 이런 게 잘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생계를 유지를 하든 활동을 하든 필요한 경비가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제 활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고독하고 외로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그분들이 뭐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는 89세입니다. 지금 사실은 고령층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슨 혜택이 뭐 있어요?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이 없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 소득도 없거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만 되더라도 이 앞에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나 그런 취직하기도 좀 어렵고요.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취직이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기초 자체가 경제가 튼튼해야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너무 복지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쪽방에 사시는 뭐 나이 드신 분,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지하철 공짜 해주고 이런 건 나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줘야죠. 이게 너도 나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 정말 지원을 해주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다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사회가 됐는데요. 초고령 사회가 된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정순둘 교수님부터요. 네,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상당히 활력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재현 교수님은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새나라의 어린이라는 노래를 듣고 자랐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어린 나라 아니면 이제 새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의 단계로 접어든 거를 이제 초고령 사회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를 얘기하시니까 정말 바로 이해가 되네요. 서 교수님께서는요? 예, 결국 그 부양해야 할 인구가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그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예상하지 못한 속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유 교수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게 뭐 긍정적으로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각각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이유, 기준이 뭘까요? 우선 기준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이제 비율이 7%를 넘어가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게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리고 이번에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14%에서 20%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7년 딱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속도가 빠른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년에서 30년 넘게 지속된 저출생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유소년 어린아이들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점점 이제 한 50년 전, 60년 전부터 태어났었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점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이미 이제 유 교수께서 진단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워낙 이제 젊은 세대의 인구, 신생아, 저출생되는 것이 더 큰 이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뭐 그 이유까지 포함해서 정 교수님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네,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와 더불어서 기대 수명의 증가가 또 이렇게 많은 고령화, 심화되는 고령화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또 의료 보험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인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고령화가 심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이제 베이비 부머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제 길게 걸쳐져 있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의 베이비 부머가 3년이라든가 한 10년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10년에서 20년 1차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가 이제 길게 존재했었던 그런 이유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두 분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이제 그 베이비 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대 수명의 연장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산업화와 경제 성장, 민주화, 정보화 등을 이제 압축적으로 이뤄냈고요. 이 사회 변화의 속도가 워낙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구에서 한 200여 년에 걸쳐 나타난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는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도 같은 그런 인구구조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게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 조절 자체가 워낙 힘든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인구구조 변화는 이게 한번 이게 진척이 되면은요 다시 과거로 이제 복귀하기가 상당히 힘든 굉장히 그 비가역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이제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이런 속도가 천천히 진행이 됐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도로 진행됐고 그 속도를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자, 세 분께 그러면은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정 교수님은 그렇게 싹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떤 파장 또 부담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상태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진행된다면 초고령 사회가 가져오는 그 파장 좀 부정적인 요인 어떤 걸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노년에 대한 부양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부양비를 가지고 보면 국민 한 사람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1인당 약 0.3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비로 봤을 때. 그런데 36년이 되면 0.5명을 부양해야 되고 더 심각한 것은 2070년이 되면 1명을 넘게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1명을 넘게 부양해야 되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데서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도 드렸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요. 1차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연간 한 0.33%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64년생인데 그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는 앞에서 1차 베이비 부머보다도 생산성이 더 떨어져서 0.38%포인트가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면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 교수님은 이제 초고령 사회가 가져올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지역 격차도 좀 고려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걸 좀 덜 느낄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처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일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이제 접어들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많이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점점 지속이 되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만 하더라도 좀 젊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아마 지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노인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는 조금만 벗어나서도 이제 빈집이 점점 늘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유 교수님께서는 중앙과 또 지방 간의 이 차이, 초고령 사회가 가져오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는데 서 교수님 이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변화도 있을 테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영향도 있을 테고 그 외에 문화라든지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저는 그 사회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은 주로 이제 그 제도 효과에 이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 효과라는 것은 이제 고령화로 인해 기존 제도나 정책이 변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제도 및 정책이 그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고령 기준 재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각 사회 영역에서 뭐 가치나 규범, 분배 구조, 권력 구조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이 압축적 고령화는 여러 사회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적인 재배열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집단 간 또 이해관계 상충이 빈발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 파장을 생각해 보는데 정 교수님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대책을 세우더라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초고령 사회인가? 또 이것이 이 파장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가? 이걸 모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그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우리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설명도 하더라고요.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못 만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상도 쪽에 이제 의령 쪽에 가보면 노인 인구가
40%에 거의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지역에 가면 초고령 사회가 정말 코앞에 닥쳐온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 교수님. 네. 근데 이게 왜 몰랐을까요? 이게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연결된다면 상당히 타격이 클 수도 있을 텐데. 네. 제 생각에는요, 그 현 단계에서 이 초고령화가 가져올 그 미래에 대한 이제 우려는 많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적인 파급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초고령화 초기 단계에는 이 제도 변화에 따른 이런 그 구조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갭, 간극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사회나. 근데 만약에 연금 개혁이라든가 정년 연장 또는 뭐 이제 고령자 복지를 위한 증세 등 이런 제도적 재배열이 구체화될 경우에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인식을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유 교수님, 지금 우리의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 수준을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마 우리나라 초고령화 됐을 때 준비 수준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우리 나름대로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민을 외국으로 가셨던 분들도 오히려 나이가 들면 한국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그래도 나름 되어 있어서 이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제도는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정순들 교수님께서도 부양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일자리나 아니면 이제 노인들이 생각보다 이제 빈곤하신 분들이 많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서 교수님은 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서구 사회나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충분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준비하기도 전에 그 초고령화라는 현실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일정 부분 준비가 되긴 했겠지만 여러 앞으로 좀 그런 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아니, 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눈 깜빡하고 나니까 이미 우리는 고령사회에 와 있다 이런 또 설명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일단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64년생부터 말씀을 주셨거든요. 축소되는 이런 생산 가능 인구,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네, 앞에서 잠깐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은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초고령 사회가 되긴 했지만 우리는 2005년부터 실제로는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20년 전에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를 만들었고 기본법도 만들고 사실은 기본 계획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그 합의가 너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제도적인 것들은 참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런 합의에 의해서 사회도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지 못한 것이 이제 안타까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질문 주셨던 노동시장의 변화하고 관련해서 보면 경제적 여파도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성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 거냐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를 어디서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들을 수혈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인 인력과 여성이라든가 외국에서의 그런 이주 노동자가 아무래도 이런 생산 연령 인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기초적인 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노인들이 생산 연령 인구로 좀 갈 수 없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활력하고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에 더해서 이제 복지 지출에 대한 비용이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복지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복지 비용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연금 이야기도 나오고 또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이야기도 나오는데 소 교수님. 네. 근데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지는데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어떤 묘안이 있는 겁니까? 그 뭔가 묘안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기계가 생산을 이제 보완해 줄 수도 있고 또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 취업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자리 미스매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일자리와 일을 해야 되는 청년 세대가 연결되지 않는 그렇죠. 부분을 좀 예. 효율적으로 연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또는 일각에서 뭐 휴머노이드 이야기도 합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유 교수님 근데 그 가능할까요? 완전히 그게 대체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이미 많은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주문을 했을 때 서빙을 하는 게 요즘에 로봇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점점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청년 세대들을 더 일하게 한다든지 아까는 이제 이민이라든지 외부 인력이라든지 이주자 노동력이라든지 여성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1차 베이비 부머와 2차 베이비 부머의 인구를 생각하면 90만 100만씩 되었었는데 이제 2000년대 그 중반에 오면서 그 인구가 50만 대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 20만, 30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여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다 일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노인들이 젊은 노인들이 지금은 이제 65세에서 조금 더 이제 74세 정도 우리가 이제 전기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분들은 아무래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미 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이 됐던 여성들이 또 이제 일에 투여가 된다라든가 또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지만 또 이들이 어찌됐든 부족한 일자리를 메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우리가 이제 기계에 어떤 의존할 수 있는 ICT라든가 예.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 문제를 사실은 이 초고령 사회 중심에 서 있는 만 65세 이상 연령대 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저 좋은 것인데 실제로 이 노인 노동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정년은 60세지만 65세 이제 70세까지 기업에서 가능하면 이제 계속 고용을 하거나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가지고 섣불리 주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노인분들이 점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미 우리나라 노인들의 한 30% 정도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OECD 국가들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 되는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좀 더 자신의 역량이나 아니면 이제 생산성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예. 너무 단순하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연령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따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초고령 사회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초고령 사회 인구는 이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초고령 사회의 빈곤율은 다른 경제협력기구의 국가들에 비해서 높다. 어떤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왔었던 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었다는 것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재 노인들,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빈곤율이 높아졌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 세대에 계속 들어오고 또 2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들어온다면 그들은 연금의 적용을 받았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빈곤율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또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약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OECD 대비해서 크게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연금의 소득 대체율인 것 같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의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기여하는 연금에 기여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앞으로의 또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연금 관련해서는 내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받는 돈도 적다. 그래서 이제 소득 대체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인 빈곤율도 상당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따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신들의 이제 자산의 70% 이상을 이제 주택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부동산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비교했을 때 되게 다른 특징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이 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자산을 소득으로 바꿔가지고 생활비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주택을 팔긴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수준은 높아도 당장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서 빈곤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왔었던 조사 자료를 보면 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 자산을 이제 유동화시키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한 20%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분석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좀 극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새로운 개선 아니면 시도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일종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 이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영모기지 같은 걸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정 교수님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면서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제 연령대가 인구가 많은 사회가 됐지만 또 유병장수하는 사실 질병 근데 또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노인의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일종의 돌봄의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노인 집단을 다 똑같은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이제 전기 노인이라 그러면 보통 74세 이전까지를 이야기하고 후기 노인은 이제 75세 이상의 노인들인데요. 아무래도 후기 노인들이 이제 돌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돌봄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저는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든가 예.
또 노인의 이제 맞춤형 돌봄 제도라든가 이제 이런 돌봄과 관련돼서 또 이제 통합돌봄 지원법이 실제로 통과돼서 26년부터 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제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도움을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가족이 와서 또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이제 간병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을 또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어떤 그런 돌봄 휴가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 휴가를 하고 돌봄을 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돌봄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또 가족들이 그러면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고령사회를 초고령사회를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데 당장 1인 고령 가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배우자의 사망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라든지.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병, 식사, 또 외부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또 고독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살아가시다가 또 외로움도 많이 느끼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까지에도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게 오랜 시간이 방치돼서 발견된 문제가 앞으로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이미 고독사는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초고령사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 교수님. 네. 초고령사회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순돌 교수께서 이제 전기 후기로 구분을 해주셨나요? 한 75세 이상 좀 더 연령대가 높은 초고령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소위 우리가 85세 이상을 초고령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두 분 다 이제 85세가 넘으셨는데 이 80 초반하고 완전히 달라지세요. 외양도 달라지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같이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돌봄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8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또 돌봄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제가 그 통계청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 현재 그러니까 2020년에 그 85세 이상 고령자가 우리나라에 한 78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2050년이 되면 이 85세 이상 초고령자가 428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65세 이상이 아니라 85세 이상. 그러니까 2020년 대비 4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족이나 이 공적 부문에서 이들 그 초고령자 돌봄에 대해서 홀로 부담하는 것은 이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커뮤니티, 이 공동체가 저는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소위 아까 그 정기고령자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64세에서 65세에서 74세인가요? 거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충분히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위 노인을 돌보는 방식, 소위 노노 케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노 케어 같은 경우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전기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취약한 초고령자들에게 뭔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그런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감안해야 될 사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노 케어라고 해서 보호라고 해서 80
60대 이 노인층을 70대 노인층을 이제 60대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 교수님, 이른바 우리 맞춤형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분들의 또 연령대에 따라서 경제 수준, 질병 수준, 뭐 치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식 수준 이게 다 다릅니다. 관절이나 이제 건강 그렇죠. 수준이 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대안을 또 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만큼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는지 이제 여결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아주 깍듯하게 지키거나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제도도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거는 그 외의 특성들을 사회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척도로 사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회를 드리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나이가 많아도 이분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 예. 그거에 따라서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노인들이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또 하나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이 급속도로 이 사회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식당을 가더라도 이제는 식당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했는데 이게 이른바 심대한 어떤 디지털 격차가 초고령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아무래도 정보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고 또 이제 디지털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조사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3년도에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이 디지털에서 약자인가, 사실 장애인과 노인 중에 누가 약자일까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는데 예. 실제로 노인이 더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82.8임에 비해서 고령층은 70.7입니다. 예, 10점 정도가 더 낮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의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사실은 이 정보화 때문에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카카오 앱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못 잡아서 추운 겨울에 또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키오스크만 있다 보니까 이거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시는 또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음식을 주문할 줄을 몰라서 예. 정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허허. 예, 관여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 교수님, 이게 사실은 고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디지털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정보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일반 연령대에서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근데 이 주문 키오스크 또 휴대폰 앱 이용 못하시는 노인분들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이 격차를 극복을 해야 될까요? 예. 오늘날 우리는 사실 무수한 소위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데이터화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정부 또한 이를 바탕으로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또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령자들이 이러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이제 철저히 이제 배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의료 부문에 있어서는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연령층이 바로 이 고령층입니다. 그렇네요. 예.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이 고령층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고령층에게 이 특화된 이 디지털 디바이스 조금 더 쉬운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예. 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이에 맞는 상품과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 한 명당 5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니어 이 비즈니스 시장도 날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하나의 그 커다란 소비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층에 그 부합하는 그런 좀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실버 마켓도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충분히 달라지는 초고령 사회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재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용석 카에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작년 2024년이죠.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극복하는 또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출생이 늘어나는 것인데 출생률이 반등될 것이다. 어떤 변화를 인식해야 될까요?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로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초저출산 국가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작년에는 출생 아수나 이제 합계 출산율이 조금 이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장기간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이제 출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선행 지표가 이제 혼인 건수이기도 한데요. 지난 7개월 동안 이제 혼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4년 초와 2029년 9월이었나 이렇게 좀 비교해서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조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30대 여성들한테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호의적인 그런 조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당분간 조금 이제 그 전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출생의 횟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 교수님, 초고령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또 대책이 필요한지인데 따지고 보면 출생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 숫자가 또 상당히 이전처럼 회복이 된다면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출산율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것은 반가운 소식에는 분명한데 이 잠깐 이 출산율이 반등했다 해서 저는 이 대세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고령화는 심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2.1까지 출산율이 올라가야지만 인구가 이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런 평형 상태를 유지할 텐데
일단 출산율을 1까지 높이는 것도 상당히 이제 벅찬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시대에 그 적응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전제와 시스템 개편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전제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상당한 이제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좀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서 교수께서는 저출생 현상 이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기는 힘들다. 아까 근데 정순들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부터 설치돼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분명히 저출산과 고령사회위원회를 같이 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저출산이 되면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거니까 두 문제는 사실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위원회를 만든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의 하나의 위원회였어요. 위원회의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된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힘을 가진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구 관련된 전담 부처를 만든다면 그 하나의 위원회보다는 좀 더 실행력이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지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여러 부처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지만 될까 말까 일을 해도 될까 말까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전담 부처가 만들어진다면 각 부처들의 기능을 좀 더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져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 교수님 다른 나라 이런 고령사회 또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을 또 맛본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인구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건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제 인구 정책보다는 아니면 저출생 정책보다는 이제 가족 정책이라고 하고 이제 출산과 관련된 장려를 한다든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가기에는 그만큼 이제 문제가 다른 나라에 유례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거죠. 한 가지만 이제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말까지 인구부를 새로 만드는 것이 논의가 되긴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고령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중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인구부는 고령 사회와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저출산 정책을 거의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만약에 이런 부처가 출범하게 되더라도 조금 더 저출산에 한정시키지 않고 저출산과 고령화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로 발돋움해서 출발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니 유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서 교수님, 네. 우리나라 인구 정책들이 저출생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데 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초고령 사회도 노인연금들 또 기초연금 등 또 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들이 많았는데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거 말씀하기에 앞서서 예. 저기 그 인구 전담부처에 대해서 살짝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 위원회 형식의 그런 좀 태생적인 한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정책이라는 게 뭐 경제 정책이나 또는 산업 정책하고는 굉장히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이 저출산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워낙 또 복잡하고 또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정책의 효과도 되게 미미하고 당장 이 성과가 나오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뭔가 유인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정부에서 그 다음이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인구 전담 부처는 이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이 외국 인구 유입 관련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정책까지도요. 그렇죠. 같이 해야지. 네. 이게 다 이게 엮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중장기 차원에서 이제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세우고 또 정책을 조정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전담 그 부처가 만들어진다면 이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까지 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이 미래 기획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현재 그 기획재정부의 이 기획 기능이나 이런 그 예산 기능도 이 미래 기획부로 이제 이관해서 이 국가의 중장기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능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룡부처가 될 수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수 교수님, 이 우리가 경제적 지원 외에 다른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이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사회 기저에 흐르는 이 내러티브, 이 관통하는 내러티브, 이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비용,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출산, 양육에는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 기회비용도 또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은 고갈되고 생산인구는 줄고 경제는 축소된다 등의 이 나레이티브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부도요, 이 출산을 경제적 지원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그 연결하는 인식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나 경제적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소중한 가치라든가 가족이 주는 행복 등으로 우리 사회의 내러티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KBS가 요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노인 문제 해결 관련해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 방안 관련해서 또 검토되는 것이 노인 연령 부분입니다. 이 세 분과 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야 될 텐데, 정 교수님 먼저 65세 이상인 현재의 노인 연령을 시작점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사회복지 혜택, 또 활동 연령,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논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일단 노인 연령 70세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문제는 자, 이렇게 70세로 올렸을 때 그러면 받아야 할 복지적인 혜택도 연기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늦춰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65세가 되면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노인 연령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방송국에 오다가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은퇴하면 앞으로 지하철도 공짜로 못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노인 연령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65세에서 66세로 올라가고 또 그것을 67세로 올리면 계속 자기는 따라가면서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연령을 만약에 70세로 우리가 올린다면 앞으로 그런 그 지하철의 문제도 그렇고 그 연금 받는 연령도 그렇고 또 복지 혜택을 받는 연령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정하면서 노인 연령을 상향시킬 것이냐, 이것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 교수님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이 될까요? 이게 신체적 기준, 또 경제적 기준, 정치 사회적 기준 다 이게 또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65세를 노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1800년대였나요? 독일 비스마르크 시절에
그때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정책을 지원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65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우리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조금 올리는 거는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결국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가 앞으로 1,800만 명까지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60, 70세로 올렸을 때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재정이 좀 적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 효과는 결국 몇 년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70세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경우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몇 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면 70세를 그렇게 선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외에 좀 더 근본적인 우리가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제 노인 연령보다는 저는 그런 데 좀 더 관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 삼아 만 65세인 분을 노인이라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불쑥 70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또 논의돼야 될 사안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야 될까요? 글쎄요, 뭐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가 이제 1883년이고 그때 이제 65세 이상부터 이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65세가 노인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근데 당시 1880년대에 그 독일에 그 기대 수명이 50세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80세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 예, 분명히 이제 그 노인 기준이 상향돼야 되는 점에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수준에서 어느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가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 이슈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얼마 전에 그 대한 노인협회인가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시고 또 방안을 내놨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그 고령자분들이 같이 좀 합의를 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 정 교수님 이 사안이 이 조만간에 합의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노인 연령의 새로운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인 연령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인 연령은 70세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도 노인 연령이 65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연령 수준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제도들을 어떤 식으로 이 연령에 맞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고민과 함께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복지 혜택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 교수님, 또 우리 사실은 이제는 뭐 일종의 보통 명사처럼 된 것이 이제 노인 일자리 이제는 결합돼서 하나의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좀 지속 가능하고 또 동기부여도 되면서 만족감도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노인 일자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노인들이 지금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간 상황에서 노인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수가 2025년 기준으로 한 1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가 넘는 노인분들이 정부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공익형이라고 하는 이제 저소득 어르신들이 단순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9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일자리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시장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래부터 이제 했었던 일과 연결되는 거 그런 일자리들이 되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순 노무에 가까운 공익형보다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거고 또 이분들이 그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일자리를 조금 더 지속하는 방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서 교수님, 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단순하다, 임시적이다, 저임금이다 이런 참 굴레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다른 외국도 그런 한계를 못 벗어납니까? 이런 지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글쎄 결국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그 전기 고령자 또는 그 준고령자 같은 경우는요. 비록 이게 고소득의 일자리가 아닐지라도 상당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그 전기 고령자 분들이 많이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꼭 고령층뿐만 아니라 그 우리 일반 그 뭐 40대 50대 분들도 어느 순간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그 지식, 기술이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생 학습이란 얘기가 이제는 단순히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 65세 이상 그 고령층에게도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의 장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 서 교수님 말씀대로 참 좋은 방안, 아이디어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게 되는 일자리에 대한 상당한 또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토로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는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생각 차이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건데요. 예전에 대학 때 배운 지식을 계속 그 활용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업데이트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다시 교육을 또 받아라.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생애 경력 설계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자. 직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또 옷을 입을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할 거고 조금 또 생각차를 인식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자 초고령 사회 문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소득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의되다 자초되는데 유 교수님 결과적으로 이 국민연금을 초고령사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세대 간 형평성이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점점 진행이 되는 거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지금보다 이제 어린 연령대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면 이걸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5세냐 또는 70세냐 또 세대별로 형평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아까 우리 세대 간 형평성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런 그 세대 간의 그 자원 배분에 심각한 좀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연금 개혁 문제는요. 그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꼭 반드시 그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속담에 그 농부하사 침골 종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이게 그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를 베고 죽는다. 우리 옛 조상들은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굶어 죽더라도 씨앗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종자를. 저는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남겨놓는 그 우리 조상들의 DNA가 우리 몸속에 좀 아직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예. 예, 희생을 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뭐 너무 좀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천 교수님. 노인 세대 또 초고령사에 대비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세대를 생각할 때 소진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접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고요. 사실 접점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연금만으로 모든 노후 준비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다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준비로서 사실은 이제 개인이 실제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다거나 스스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택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남겨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이 노후 준비의 어떤 수단으로서 쓰신다면 오히려 아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금 하나로만 모든 노후 준비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 앞서 우리가 디지털 정보 격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네. 결국은 이 격차가 극복이 안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뭐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또 이런 빠른 속도의 디지털 기기도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게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아까 맞춤형 기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른 뭐 추가적인 대안도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 시대를 이제 AI를 혁신하는 시대. 그만큼 이제 변화가 빠르고 또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꼭 고령층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여러 번 반복이 되지만 이 고령층도 뭔가 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예. 환경을 좀 마련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업스킬링하고 리스킬링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층에 특화된 이런 학습 교육 과정을 좀 개발하고 또 고령층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노인 일자리라든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스킬링과 이제 리스킬링은 좀 범위를 점점 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유 교수님은 어떨까요? 이런 젊은 세대와의 경쟁도 어떤 곳에서는 어떤 순간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현재 70대인 노인들과 그리고 현재 60대인 분들 그리고 현재 50대인데 이제 앞으로 노년기에 접어들 분들의 디지털 역량은 정말 차이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50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정순돌 교수님도 그렇고 성윤석 교수님도 아마 저보다도 디지털 역량이 더 좋으실 수도 있고 20대 때부터 이미 컴퓨터를 다 써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께서 10년 이내에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분들이 신체적인 제한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게 새로운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런 기회장이 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초고령 사회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무리로 세 분께 단기간에 이제 출생률을 뭐 당장 높일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서 교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원년이 바로 2025년입니다. 어떤 논의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지 어떤 부분의 대책을 당장이라도 좀 시행할 검토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세 분께 의견 듣고 오늘 토론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먼저 정순둘 교수님부터요. 네,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무엇보다 이제 건강을 오랫동안 지속해야지만 그 돌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배웠던 걸 가지고 또 써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일하면서 더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 교수님, 유대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 술에 배부르랴라고 하죠. 이제 고령화는 만성 질환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될 거는 결코 한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고령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30년 이상 함께 안고 가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한 첫 술에 이제 배부르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금씩 그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조금씩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도 무엇보다도 이 초고령 사회, 우리 사회에 인구 변화가 있다는 걸 좀 학교 현장에서든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좀 일찍부터 좀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마침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인구 교육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되게 새로운 인구 교육 방식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 학교나 아니면 관련이 있는 몇 개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좀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돼서 많은 청년들이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다. 또 우리 인구 변화가 어떤 위기가 있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공감대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두 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원년, 필요한 사회적 논의나 필요한 대책. 서영석 교수님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예,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사회가 워낙 또 갈등이 심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제도적인 재배열이 시작이 되면서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또 갈등이 막 이제 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그 사회적 합의 기제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도 뭐 수백 년에 걸쳐서 갈등을 거쳐왔지만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합의의 기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합의의 기제를 만드는 이런 노력이 첫 번째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커뮤니티의 부활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게 있었고 예. 또 이웃 마을 공동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해체가 되고 또 이런 그 이웃 마을 공동체가 붕괴가 되면서 이런 그 소위 그런 돌봄이나 복지의 역할을 뭐 개인이나 또는 이제 국가가 오로지 이제 짊어져야 되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그 뭐 가족 공동체라든가 또는 이웃 마을 공동체 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이 고령자 개개인들이 좀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고 또 이 상호 구조를 활성화하고 또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해서 정부나 민간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 소위 초고령 사회가 가져올 여러 가지 이런 의료라든가 이 돌봄의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촘촘해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른바 고령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경험하기 쉬운 치명적인 소외감도 일정 부분은 해소가 가능하겠네요. 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고령자들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뭐 마을이라든가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령 사회 또 초고령 사회 이제는 뭐 더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구의 변화로 생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 누구나 그 시간은 또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BS 열린 토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